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논점 1-1 절량과 유량이에요. 쉬운 논점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앞에서 제가 유량은 동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고 절량은 사진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되기 때문에 자, 소득 너 돈 얼마나 버니? 라고 하면요. 한 달 소득 또는 1년 소득 이런 식으로 기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비 역시 기간이 주어져야겠죠. 너 지금 이 순간 돈 얼마 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은 유량 개념으로서 측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너 자산 얼마나 있니? 한국은행 금고에 외환 보유고가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얼마나 있니? 어떤 기업 창고에 재고가 몇 박스나 쌓여 있니?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은 절량 개념으로 측정된다는 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주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소득, 부채, 투자 세 가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개념이니까 유량 변수가 되겠죠. 자, 투자라고 하는 것 역시 언제부터 언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투자를 얼마나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유량 개념이 될 것입니다.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너 지금 이 순간 빚이 얼마 있니? 너 지금 마통 얼마 있어? 라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는 절량 개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경제 변수는 유량 변수와 절량 변수로 구분되는데 다음 중 유량 변수를 옳게 묶어 놓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거,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디귿이 유량 변수이고요. 자, 니은 자산이 너 지금 돈 얼마나 있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량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논점 1-2 기회비용 보겠습니다. 자, 어떤 A의 기회비용은요. A를 하는데 들어가는 명시적인 비용에다가 A를 함으로써 포기하는 B라는 것의 가치까지 더해줘야지만 A의 진정한 전체 비용 또는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포기하는 B의 가치를 암묵적 가치라고 하죠. 자, 어떤 우리가 A를 하는데 들어가는 명시적인 비용을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하고 포기하는 B의 가치는 회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 암묵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1번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원을 벌었다. 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놀부는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디오를 볼 것이냐 알바를 할 것이냐 자, 이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는데 자, 비디오를 보게 되면 알바를 못하죠. 알바를 하게 되면요. 비디오를 못 봅니다. 따라서 놀부가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신 뭘 포기했죠? 비디오 시청을 포기했기 때문에 비디오를 봤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을 기회비용으로서 포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소연 보러 간 영화가 재미없었지만 입장료가 아까워서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즉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끝까지 보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1번 틀렸겠죠? 자, 2번 지훈 대학 진학 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면 이 말은 명시적인 비용은 0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했다면 벌 수 있었을 소득을 못 벌었기 때문에 암묵적인 비용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와 얘의 합이 전체 기회비용인데 그 기회비용이 0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3번 영어 학원 등록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수강료와 교통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명시적인 비용만 고려했고 암묵적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기회비용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창호 내일 시험을 앞두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자, 두 가지 대안을 놓고서 어떤 대안이 나에게 더 큰 가치, 더 큰 효용을 주는지를 놓고서 고민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4번 창호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당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 중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1,000만 원 투자했다. 이 1,000만 원 무엇이 됩니까? 바로 매몰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00만 원 매몰 비용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1,000만 원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면 안 돼요? 전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000만 원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최근 영업부에서 보고하기를 신제품
신제품을 출시했었을 때, 자, 이것을 완성시키면, 자, 개발 초기에 예측했던 1,200만 원의 매출이 아니라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가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자, 당신은 이 신제품의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인데, 자, 이 제품을 개발했었을 때 이 제품으로 인해서 500만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00만 원까지는 추가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00이 됩니다. 자, 매몰 비용 1,000만 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4번 갑은 영화를 보는데 2만 원어치의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영화 관람권을 5천 원에 구입했지만 분실했다고 해요. 자, 이미 과거에 쓴 돈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자, 내가 예전에 영화표를 10장을 사놨든 100장을 사놨든 잃어버렸으면 끝난 거고 돈 썼으면 끝난 거예요. 매몰 비용 고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출이 완료된 돈은 고려하지 않아요. 매몰 비용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영화 관람권을 다시 구입하려면 5천 원이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매몰 비용과 영화 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기회비용 각각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매몰 비용은 과거에 샀었던 표값인 5천 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가 5천 원이 있는데 이 5천 원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자, 영화표를 다시 살 수가 있고요. 영화가 아닌 다른 데에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화표를 산다면 이 5천 원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옵션을 상실하게 되겠죠. 따라서 자, 영화 관람권의 재발급의 기회 비용은, 재구입의 기회 비용은 5천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5천 원으로 영화를 보지 않는다면 5천 원어치 밥을 사 먹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영화표 재구입의 기회 비용은 5천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회 비용 문제 마쳤고요. 자, 다음에 이어서 논점 1-3 생산 가능 곡선 볼게요. 자, 우리 핵심 포인트로서 PPC 곡선의 이동 요인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한 나라의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PPC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려면 첫 번째, 생산 기술이 진보하거나 L 자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K 자체의 크기가 커지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인이 반대로 감소한다면, 이것들의 크기나 양이 감소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생산 가능 곡선 자체의 이동 요인과 얘와 얘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은 가만히 있고 점의 이동 요인을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실업률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이 L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있어서 노동 투입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L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경우에는 생산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개선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점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역시 K 역시 유휴 설비가 감소하거나 공장의 가동률이 증가하는 것 역시 K 자체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K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요인들은 역시 점의 이동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효율성의 증가하고 양 자체의 증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T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XJ, YJ 있었을 때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MRT,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고, MRT는 이렇게 MCY분의 MCX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러한 MRT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MRT는요, PP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점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점마다 MRT의 크기가 상이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이꼬르 MC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식을 PY, MCY와 PY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MCX와 PX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T는 곧 두 재화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 가격 체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곧 두 재화 XJ와 YJ의 상대 가격 B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XJ 생산의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현재 이러한 경우에 XJ 생산을 늘려나갈 때마다 점차 MRT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XJ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경우에는 자, 이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차 체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과 4번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 생산을 늘려나갈 때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자,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 무슨 얘기죠? X제 생산을 늘려나갈 때 X제 생산의 생산비가 하락하는 현상을 기회비용 체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것을 규모에 대한 수익이 존재하거나 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생산 가능 곡선의 모습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기회비용이 일정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곡선 자체의 이동 요인을 골라 묶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K 자체가 커지거나 L 자체가 커지거나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실업률의 감소는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의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가나다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X제와 Y제를 생산하는 K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두 개의 생산 조합점이 이렇게 있는데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재화 생산 조합점은 얼마가 되어야겠는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X제 생산을 200개에서 240개로 자, 40개를 늘릴 때 X제 생산을 40개를 늘릴 때 Y제 생산은 마이너스 10개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즉 X제 생산, X제 40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Y제 1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면 X제를 또 한 번 40개를 늘릴 때 X제를 또 한 번 40개를 늘릴 때 그때 포기해야 되는 Y제 수량이 10개보다 커지면 되겠죠. 자, 보기를 보시면 3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80, 270이라는 생산점이 있죠. 자, 이 점에서는요, X제를 40개를 한 번 더 생산을 늘리면 그때 포기해야 되는 Y제 수량이 마이너스 20개가 되기 때문에 자, 기회비용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산점이 생산 가능 곡선상을 따라서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는 원인으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실업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점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2번 자본량 증가, 기술의 진보는 역시 곡선 자체의 이동 요인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아니고요. 4번 재화의 상대 가격 변동인데 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RT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MRT는 MCY분의 MCX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P 이꼬르 MC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PY분의 PX로 쓸 수가 있어서 한계 변환율을 그 두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A점에서의 MRT와 이 B점에서의 MRT가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생산 조합점이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두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 체계가 변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요. 자,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MRT의 크기가 더 급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MRT가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 말은요, 이 두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 비가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상대적으로 X제가 더 비싸졌다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자, 생산의 효율성은 유지한 채로 A점이 아니라 이제는 B점에서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자, 상대 가격이 비싸진, 조금 더 비싸진 X제 생산을 늘리고 대신 Y제 생산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4번 선박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A국에서 선박 생산의 기술 혁신으로서 선박의 기술 진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선박을 X제라고 할게요. 선박을 X제라고 하고 자동차를 Y제라고 하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죠. X제 선박, 여기 Y제 자동차로 그려질 것인데 자, 원래 이랬던 생산 가능 곡선이 선박의 생산 가능 수량이 증가하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기본 로직을 이해하시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좀 더 깔끔하게 그래프로 옮겨봤습니다. 원래 이랬던 생산 가능 곡선이 X제 선박의 기술이 진보하면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자, Y 절편, 자동차의 절편은 유지하면서 X 절편만 우측으로 확장 이동된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종전과 비교한다면 자, 종전과 똑같은 수량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상태에서 선박이 몇 대나 만들어지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선박의 기술 진보로 인해서 자, 종전과 동일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도 종전보다 더 많은 선박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그게 포인트고요. 다음에 두 번째 MRT의 크기를 구해 보니까 종전의 요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새로운 PP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 보니까 요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상의 MRT가 조금 더 완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확인이 되시죠?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확장되면은 Y 절편은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면 같은 높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종전보다 더욱더 완만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MRT가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처럼 선박의 기술이 진보한다고 하는 것은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MRT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MRT가 작아졌다, MRT가 완만해졌다 이 얘기는 X제인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본 강의를 넘어서서 추가 플러스 알파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X제인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했죠. 자, 그때 동시에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게 돼요. 자,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동시에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우리가 Y제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Y제를 X축에 둘 거고 이 X제를 Y축에 둘 거예요. 자, X제와 Y제 위치를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그래프를요. 요렇게 눕힐 거예요. 그럼 어때요? X축과 Y축이 바뀌겠죠. 이제는 Y제가 수평축에 오게 되고 이제는 X제가 수직축에 오게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을 Y제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니까 종전의 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고 했는데 얘가 얘죠. 그런데 이렇게 좌표축이 바뀌고 나면 이제 얘가 더 급한 기울기가 됩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봤었을 때는 요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기울기였는데 얘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X와 Y가 서로 뒤바뀌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얘가 더 급한 경사가 된단 말입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자, 그런데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의 MRT가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인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동일한 생산 가능 곡선을 가로축, 세로축을 바꿔서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즉 같은 얘기예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X제 선박이 있고요. Y제 자동차가 있는데 좀 전에는 선박 10대와 자동차 10대를 생산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선박 한 대를 만들려면요. 종전에는요. 자동차 한 대를 포기해야 됐죠. 종전에는 자동차 한 대가 선박 한 대의 생산의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선박 생산의 기술이 진보해 버리면 이제는 종전과 달리 선박을 2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치죠. 자, 이래 버리면요. 선박 한 대 생산의 기회비용은요. 자동차 0.5대를 포기한 것이니까
자,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이 자동차 한 대에서 0.5대로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XJ 생산의 기술이 진보한다고 하는 것은 XJ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드린 얘기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헷갈려하는 YJ 생산의 기회비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종전에는요, YJ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XJ 한 개를 포기하면 됐습니다. 따라서 Y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J 한 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XJ 생산의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요, 자, YJ 한 개를 생산하려고 하면 그때 XJ 몇 개 포기해야 돼요? 이제는요, XJ 두 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종전에는 YJ 한 개 생산할 때 XJ를 한 개만 포기해도 됐는데 이제는 XJ를 두 개 포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죠? YJ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래프로도 이렇게 간단한 사례로도 두 가지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래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때 XJ를 수평축에 두고 YJ를 수직축에 두는데, 자, 이렇게 뒀었을 때 이 MRT의 의미는 수평축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X축과 Y축을 바꿔버리면 이제는 수평축이 YJ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축과 수직축이 뒤바뀐 상태에서의 생산 가능 곡선의 MRT의 크기는 수평축 재화인 YJ 생산의 기회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완만했던 MRT가 이때는 급경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XJ 생산의 기회비용 감소하면 그때 동시에 YJ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5번 보겠습니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죠. 자,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당연합니다. 자, 2번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것은 재화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지문 1번에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은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습이든 볼록한 모습이든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든, 즉 기회비용이 체증하건 체감하건 일정하건 이것과 상관없이, 요것과 상관없이 생산 가능 곡선의 개형, 형태와 관계없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PPC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회비용의 형태, 기회비용이 체증하냐, 일정하냐, 체감하냐, 이것과 관계없이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 개형과 관계없이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자, 노동 투입량이나 자본 투입량이 증가해서 요거 자체 양이 증가할 때에는 요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다 셋 다 공통이에요. 아시겠죠? 요 얘기와 요 생산 가능 곡선의 개형, 모습의 얘기와 생산 가능 곡선 바깥쪽 이동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문제의 전제가 그렇죠. 원점에 대해 볼록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 볼록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주어진다면 이 둘이 만나는 점에서 최적의 생산 수준이 결정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외부에 위치하는 점은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고요. 자, 내부에 위치하는 점은 생산이 비효율적인 점이기 때문에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표는 각각 A국과 B국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XJ를 한 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다. 보니까 자, XJ 생산 한 개를 늘릴 때 자, A국은요, YJ 6개를 포기하고요. B국은요, 10개를 포기합니다. 따라서 A국이 더 기회비용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요, 1번 맞고요. 다음 2번 볼게요. A국이 XJ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A국은 YJ를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자, 최대 14개까지 생산할 수가 있겠죠. 틀린 표현이고요. 자, A국과 B국이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생산 기술은 어디가 더 우수하냐? 자, 동일한 자원이 있었을 때 자, A국은 YJ를 최대 14개 생산할 수 있지만 B국은 YJ를 최대 26개까지 생산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B국이 더 생산 기술이 우수한 걸 알 수가 있겠죠. 4번 B국이 엑셀을 한 개씩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자, 보니까 엑셀 생산을 한 개 더 늘렸더니 그때는 기회비용이 마이너스 16이니까 기회비용이 점차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장 문제풀이 마칠게요.